이번에 챔스에서 맨시티와 레알에 정말 2단계에서 만나는 일이 없을 것만 같던 두 팀의 정말 치열한 매치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략 일주일 전부터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날 경기 언제 할까를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기대에 충족하는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두 팀 다 굉장히 좀 신기한 라인업, 재밌는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맨시티는 에데르송, 그바르디올, 아케, 디아스, 아칸지, 그 앞에 스톤스, 이선의 그릴리시, 실바, 데브라이너, 사비뉴, 최전방 엘링홀란이 나왔고요. 레알 같은 경우엔 쿠르투아, 발베르데, 아센시오, 추아메니, 맨디, 그 앞에 카마빈가, 세바요스, 벨링엄, 호드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맨시티 쪽이죠. 시티가 이날 가지고 온 게 5톱백이었습니다. 이날 펩이 선발 라인업에 센터백만 5명이었어요. 지금 후방 라인업에 있는 이 스톤스부터 시작해서 그바르디올, 아케, 디아스, 아칸지 5톱백이죠. 그러면서 펩이 이날 경기를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이날 경기 전반전까지는 시티의 경기력,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펩이 5톱백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은 아케랑 디아스가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던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미드필더로 좁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버티드 풀백이죠. 그러면서 스톤스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아케와 디아스의 백투라인, 그리고 그 앞에 그바르디올, 스톤스, 아칸지가 3명이 서는 2-3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죠. 사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그림이에요. 양쪽 사이드에 있는 풀백들이 둘 다 좁히면서 후방엔 2명만 남는 이 형태. 포스테코글루도 많이 쓰는 2-3 빌드업 형태죠. 근데 포스테코글루의 2-3 빌드업이랑 이날 펩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2-3 빌드업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위쪽에 있는 선수들의 적절한 미드필드 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3 빌드업을 베이스로 하되 위에서 그릴리시가 아래로 빠지면서 4명을 채워줄 때도, 또 실바나 데브라이너가 떨어지면서 2-4 빌드업 혹은 2-5 빌드업에 가까운 형태를 유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볼에 관여를 해주는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티가 중원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오면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빌드업을 풀어나올 수가 있었죠. 이 2-3 빌드업을 패배했던 이유, 저는 그게 스톤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스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2-3 빌드업을 한 게 아니라 스톤스를 위해서 2-3 빌드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른 빌드업 형태랑 다르게 이 6번 미드필더가 양쪽에 다른 인버티드 풀백들을 놓고 딱 필드에 정중하게 위치를 하죠. 이러면서 경기를 조율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는데 이날 스톤스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어요. 이 6번 롤을 맡으면서 필드 양쪽에 뿌려주는 방향전환 역할, 아니면은 빌드업을 할 때 가운데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빌드업의 중심 역할, 그리고 때로는 볼을 잡고 돌아서서 앞쪽으로 뿌려주는 전진 패스까지, 이런 식으로 맨시티 빌드업에는 전반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스톤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톤스 6번 미드필더가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뭐가 이득이냐면은 실바나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반전까지 시티 경기를 보면은 실바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니면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나 측면에서 오버래핑을 하든, 아니면 더 안으로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활동량 넓게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냐면은 이날 정말 폼이 좋았던 왼쪽의 그바르디올이었습니다. 이날 그바르디올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왼쪽 측면에 있대 인버티드로 안으로 좁혀서 미드필더가 될 때도 있고, 또 왼쪽으로 빠져서 윙어의 역할, 이 자리에 있을 때 밖으로 안 빠지고 오히려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 아니면은 공격수 바로 아래에 있는 세컨톱의 역할까지 했었죠. 그게 정말 잘 드러났던 장면이 시티의 첫 골 장면이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좁힌 상태에서 볼을 잡은 그바르디올이 정확하고 빠른 전진 패스를 투입합니다. 이게 앞쪽에 있던 혼란, 그리고 측면에 있는 그릴리시한테까지 도달하는데, 이때 그바르디올의 위치를 보세요. 아까 전에 분명 뒤에 있었던 그바르디올이 어느새 빠르게 전력 질주로 올라와서 혼란이 파고드는 바로 뒤 박스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릴리시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던 시점엔 이미 혼란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박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후 그릴리시가 올려준 크로스를 그바르디올이 받아서 떨궈주고 이걸 혼란이 마무리, 시티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골을 마무리하고 득점을 올린 거는 혼란이었지만 이 득점 시퀀스의 시작점, 풀백, 미드필더, 세컨톱,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이 그바르디올이 만들어준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시티가 펩이 이런 전술을 보여줬다면은 안첼로티는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전술을 들고 왔죠.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발베르데가 올라가고, 맨디는 조금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카마빈가가 중심을 잡아주고, 다니 세바요스, 벨링엄이 넓게 움직인다. 그리고 안첼로티 시스템의 핵심, 이 3명의 공격수,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 세 명이 상당히 유연하게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진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포지션상으로는 음바페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음바페가 빠지고 호드리구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비니시우스가 안으로 침투할 때 호드리구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같은 위치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음바페가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명이 만들어가는 축구였습니다. 레알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이 세 명이 각각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수들, 특히 비니시우스, 측면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 음바페,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누가 볼을 잡더라도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였죠. 아니 비니시우스 보세요. 전반전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측면에서 비니시우스가 볼 잡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앞에 맨시티 수비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툭 찍어서 가마차기로 맨시티 골문을 노려요. 그냥 찹니다. 심지어 그냥 찬 그 슛이 맨시티 골대를 맞아요. 아니 뭐 이걸 어떡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전술인데.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런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시시각각으로 자리를 바꾸는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 부담을 많이 주냐면은 맨시티의 후방 라인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누가 먼저 퍼졌냐? 아칸지가 먼저 퍼졌습니다. 그 전반전까지 아칸지가 사타구니를 잡는 장면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하프타임에 교체를 하게 됐죠. 아칸지가 나가고 리코 루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변수죠. 이 스톤스가 높이 올라가서 3선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 오른쪽 공간을 아칸지 아니면 위에서 협력 수비로 내려오는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 어떻게 보면은 운용이 된 시스템인데, 그 리코가 오늘 정말 열심히 해줬다고는 하겠지만은 비니시우스를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막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은 너무 좀 치명적인 상황에서 박스 근처 인근에서 비니시우스한테 그냥 뚫려버리는, 완전 녹아버리는 장면들을 2번인가 3번 정도 보여줘서 이 불안함이 또 컸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케까지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오늘 시티의 축구가 전반전보다 많이 망가졌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케가 나가고 코바치치가 들어왔죠. 이러면서 오늘 6번 미드필더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스톤스를 아래로 내리고 그 자리를 코바치치가 그대로 역할을 이어받아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남을 수밖에 없다, 시티 입장에선. 왜냐면 스톤스가 오늘 전체적으로 6번으로 잘했는데 다시 센터백으로 내려오고 그거를 코바치치가 이어받다 보니까 이후에 시티의 2-3 빌드업 형태, 전반전에 있던 그대로의 형태였는데도 굉장히 패스미스랑 불안함이 늘어났죠. 레알이 전방 압박이나 중원에서 장악을 하고 커트를 시도할 때 뺏기는 빈도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거를 치고 올라올 때 위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제대로 끊어주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면서 레알에게 좀 치명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후반전 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 후방에서의 불안함. 이 불안함엔 골키퍼 에데르송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데르송이 킥을 하는 장면인데 이 킥이 동료가 아니라 정말 코앞에 있는, 그리고 위험한 공간에 있는 벨링엄 쪽으로 향해요. 쉽게 볼을 받은 벨링엄은 그대로 돌아서 레알 기준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이때 다른 레알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벨링엄이 패스를 찔러주니까 브라임 디아스,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 3명의 공격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모두 이 벨링엄의 패스가 향하는 오른쪽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순간적인 탈취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시티의 오른쪽 공간에서 3대3 수적 동률을 만들어내요. 이후 박스까지 파고든 비니시우스가 강력하게 슈팅을 때리고 에델송이 이걸 한 번 막아내는 데 성공. 근데 이 튕겨나온 볼에 브라임 디아스가 강력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레알의 2대2 동점골이 터졌죠. 이날 후반전에서 드러났던 시티의 불안한 빌드업, 그리고 레알 공격수들의 유연한 움직임이 맞물렸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방 자원들의 불안함은 골키퍼뿐만 아니라 교체로 들어온 6번 미드필더 코바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알이 후방에서 날아온 볼을 헤더로 떨궈 놓는데 이걸 코바치치가 굉장히 좀 세게 리코루이스 쪽으로 백패스를 해요. 근데 지금 리코루이스 쪽에 누가 달려가고 있었냐면, 안 그래도 리코가 내내 고생을 해야 했던 그 선수 비니시우스가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즉 코바치치의 이 백패스가 리코루이스와 비니시우스의 불안한 1대1 상황을 또 만들어준 건데, 달려나온 비니시우스가 리코루이스로부터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 그대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시티의 골대로 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에데르송을 넘기는 절묘한 패스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벨링엄의 앞공간에 패스를 전달. 벨링엄으로부터 레알의 3대2 역전골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방 빌드업이랑 중원 장악력이 죽어버리니까 누구의 플레이가 이제 더 안 나오느냐? 전반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던 그바르디올 쪽에서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바르디올도 공격 가담 대신에 아래쪽에 머무는 빈도가 많아지고, 또 심지어 이마저도 빌드업이 잘 안 풀리고 불안해지니까 위에 있던 실바나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후방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는 빈도도 많아졌습니다.
전방에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공격이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포든이 기회를 잡았을 때 안으로 좁히면서 PK를 얻고 이거를 혼란이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도 있긴 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시티의 공격이 전반전보다는 많이 날카로워지진 못했다. 그리고 그 기점은 스톤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6번 롤의 묵직함이 좀 사라졌다는 것. 경기를 조율하고 이 중원 장악력을 갖춰야 하는 그 패배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첼로티의 축구는 그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계속 유지됐던 것 같아요. 앞선의 공격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명은 아이솔레이션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 쪽에 가담해서 과부하를 일으키고 음바페를 아이솔레이션 하든 아니면 음바페가 호드리구 쪽으로 빠지면서 비니시우스를 아이솔레이션 하든 이 세 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 선수 개개인의 재능이랑 감독이 부여한 자유도 이게 적절하게 합쳐진 그런 축구죠. 오늘 비니시우스 측면에서 여전히 위협적이었고요. 음바페 높이 올라온 시티의 뒷공간 라인을 파고들면서 계속 시티 선수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옵사이드 트랩을 형성할 때 음바페가 언제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해줬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레알이 1대0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은 뒤에 시티 박스 근처에서 볼이 도는데 이 볼이 중앙에서 침투를 감행하고 있던 음바페에게로 향합니다. 정말 이 순간 음바페가 시티 선수들 그 누구도 반응을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빠르게 완전히 시티의 라인을 부수고 온사이드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 야 근데 이 장면에서 보여준 음바페의 골은 볼이 정말 어렵게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발에 맞추려고 아크로바틱하게 움직이면서 발이 아니라 정강이에 가깝게 날아오는 볼을 맞추는 데 성공. 이게 또 절묘한 궤도로 꺾이면서 맨시티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러면서 레알의 1대1 동점골이 터졌죠. 시티의 라인을 부수고 들어온 음바페의 순간 스피드, 그리고 득점에 대한 감각이 돋보였던 음바페스러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베르데 넓게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박스까지 올라가서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기도 하고, 또 박스 바로 앞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줬죠. 아센시오, 이날 경기 레알의 수비에서 참 아센시오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좋은 태클로 걷어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지금 레알의 수비진들이 부상이 많은데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줬다, 라울 아센시오가.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해서 레알이 3대2로 시티를 잡고 2차전으로 향하게 됐는데, 역시나 레알의 챔스 DNA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축구가 진짜 너무 재밌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오랜만에 정말 눈호강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